진동의 법칙이란 진동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흔들려 움직임. 진동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여러분의 한쪽 팔을 앞쪽으로 평행이 되도록 벌리고 가만히 멈춰보자. 가만히 멈춘 상태에서 여러분은 팔에서 아무런 움직임도 느끼지 못하겠지만 실제 평행하게 유지하려는 전자의 힘이 초당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끊임없이 진동을 한다. 겉으로는 팔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끝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움직임을 눈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어도 정밀 측정기로는 얼마든지 측정할 수 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팔을 한번 흔들어 보자. 팔은 이미 진동의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동할 것이다. 당신은 팔에 내재되어 있는 진동의 속도를 조금 더 높이게 될 것이다.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 사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세상은 천국도 될 수 있고 지옥도 될 수 있다. 존 밀턴. 일반적으로 사람은 긍정적인 성격의 사람과 부정적인 성격의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인생의 밝은 면을 보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항상 밝은 표정으로 좋지 않은 일도 되도록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 그런 버릇이 습관처럼 붙은 사람들은 진정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들은 긍정적인 진동이 붙은 사람들로 항상 긍정적인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온다. 반대로 부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인생을 늘 어둡고 우울하며 짓눌린 쪽으로만 바라본다. 좋은 일조차도 그들에게 가면 좋지 않은 일로 바뀌고 만다. 그들 주위에는 부정적 사고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 그들은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만 앞을 내다보고 있으므로 결과 역시 그들이 바라던 대로 좋지 않게 나타난다. 그들 내부에는 부정적인 진동인자가 자리 잡고 있어서 동병상련의 말처럼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만 모여들게 된다. 그들의 심리 상태를 물어보면 대답은 한결같을 것이다. 오늘 기분은 그럭저럭 괜찮습니다만 내일은 왠지 불안합니다. 부정적인 사고의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불안감을 안겨준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미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드러나 있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그런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찡그린 얼굴은 어둡고 우울하며 적대적인 기운이 느껴진다.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긍정적인 성격의 사람들도 그만큼 부정적인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 두 성격 모두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러므로 두 성격을 판별해내는 능력을 키워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어떤 타입의 성격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도 각자의 의지에 달려있다. 비록 자신이 부정적인 성격을 타고났다 해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바꿀 수 있다. 진동의 법칙을 잘 이용하면 원하는 성격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발달된 전기장치이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뇌는 가장 고성능의 전기장치나 진배 없다. 우리의 몸은 한마디로 경이로움 그 자체다. 인간의 뇌 속에는 전기장치의 신호가 끊임없이 오고 간다. 예를 들어 인간이 느끼는 감각은 뇌를 통해서 근육으로 전해진다. 소리와 빛, 열, 그리고 생각 역시 서로 다른 형태의 주파수를 만들며 인체의 각 부분으로 전해진다. 뇌 속에 있는 중추신경계는 몸속의 모든 장기와 신체 부분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중추신경계에서 보내는 신호에 의해 신체 장기와 모든 부분이 즉각 그것에 맞는 반응을 일으킨다. 우리는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그러한 현상을 신체의 진동작용과 연관시켜 연구한 적이 있다. 연구 결과 인간의 뇌는 진동장치와 똑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뇌의 기능을 제대로 익히려면 진동의 법칙을 연구하면 될 것이다. 1940년대 초반 이후로 뇌의 움직임을 전기의 형태로 읽어낼 수 있는 뇌파 기록장치 EEG와 심장이 한 번 수축할 때마다 발생하는 전기의 변화를 추적하는 심전계 ECG가 대중화되었다. 그런 면에서 진동작용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진동의 법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우리의 주변에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긍정적 사고의 사람들과 같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내부에 있는 부정적인 진동인자 탓에
주위에는 항상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환경에 끌려가기 십상이다. 그들의 행동은 하늘을 날기 위해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리려는 위험한 행동과 같아서 그 결말이 어떨지는 보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으리라. 모든 것은 진동한다. 어떻게 자신의 결과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 처음에 제기했던 기본적인 개념으로 돌아가 보자. 모든 것은 진동하며 가만히 멈춰 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위의 이론을 믿고 있으며 실제로 수많은 연구에 의해 그것이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자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유의지와 놀라운 정신력을 발휘하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진동인자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동의 법칙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 그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얻지 못한다. 느리더라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의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를. 같은 전자기장을 가진 두 물체는 서로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파장도 서로 같으며 성질도 서로 일치한다. 그 두 물체가 똑같은 속도로 공명하거나 진동할 때 전기를 통하면 진동률은 바로 전달된다. 예컨대 피아노의 어떤 특정한 건반을 두드렸을 때 그 소리의 공명에 의해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 장식품이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현상과도 같다. 그러나 다른 건반을 두드렸을 때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두 물체가 완전히 다른 모양을 가졌어도 전자기장이 똑같다면 그 공명 소리는 같게 된다. 크기나 모양,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재질이 완전히 다르다고 해도 공명은 똑같다. 모든 전자파나 양자들은 고유의 파장과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매 초마다 반응하는 파동의 길이와 방향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한다. 전자파가 이루는 스펙트럼은 진동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파장은 정해진 범위에 의해 세분화가 된다. 임의의 공간으로 퍼진 주파수가 경계를 허물며 서로 섞이는 것이다. 물체의 본질은 똑같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진동의 법칙에 의해 다른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무지개의 7가지 색깔이 어느 색깔이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디에서 끝나는지 말하기 어렵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물질 세계도 어떤 사물로 시작하여 어떤 사물로 끝나는지 알 수가 없다. 끓는 물이 수증기로 변하고 그 수증기가 공기방울로 변하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당신도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눈으로 그것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사람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밀도와 진동의 진폭이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즉시 뇌세포는 반응을 일으킨다. 이들 뇌세포는 진동을 계속하며 전자파를 내보낸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집중하면 할수록 뇌세포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길이가 길어지며 그것에 따라서 파장도 더욱 강력해진다. 그 전자파의 파장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며 결국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 방향 역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또한 그 전자파에 의해 여러분의 모든 운명을 결정지을 진동인자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우리는 두 물체의 성질과 모양이 서로 다르다고 해도 같이 공명할 수 있다고 배운 바 있다. 그것은 같은 공간 속에서 주고받는 전자의 자기장이 같기 때문이다. 현재 당신의 마음속 스크린 위에 장래의 꿈을 이미지로 그려놓았다면 당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는 그 이미지에 맞춰서 일제히 진동을 일으키며 공명한다. 그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는 한 당신의 에너지는 오직 그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이다. 모든 것은 에너지 또는 위대한 힘이 결집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겉으로 다르게 보여도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인간을 서로 구분짓는 것은 국가나 피부색, 언어가 아니다. 인간을 갈라놓는 경계선은 단지 대립하는 양쪽이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반대의 생각에 의한 것이다. 서로 도와주어라. 사람은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이에게 자연스레 끌리기 마련이다. 당신 자신 역시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면 그들도 당신을 좋아하고 끌림을 갖는다. 또는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긍정적인 진동인자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끌려올 것이다. 구체적인 예.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을 조절하는 진동인자를 통하여 긍정적인 사고를 회복할 수 있다. 이 진동인자는 뇌세포에 발생하는 전자파에 의해 형성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뇌를 포함한 우리의 몸은 고성능의 전기장치와 같다.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방송국인 셈이다. 다른 사람들과 주파수가 같거나 다른 사람의 성격과 당신의 성격이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 현상은 상대방이 당신에게서 송출되는 진동인자를 자신의 것과 똑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낮은 수준의 에너지를 가진 상대방은 당신에게서 방출된 에너지를 그대로 받게 된다. 방전이 다 된 배터리처럼 상대방은 충전이 되어서 더욱 기운을 얻어 한층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결국 자연의 법칙은 모든 현상에서 똑같이 적용된다. 영혼의 진동을 공명시켜라. 모든 물체는 진동을 발산한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모든 것이 항상 움직이는 상태에서 진동인자가 진동을 발산시킨다. 우리가 그 진동 반경에 들어서기만 하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진동의 영향을 받는다. 예로 당신이 숲속을 혼자 거니다가 느끼는 평화로운 어떤 기운으로 그러한 법칙은 정신 영역에서도 같게 적용된다. 어떤 사람이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해내면 그 순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뇌세포가 보통과 다르게 진동하기 시작한다. 만약 당신이 그러한 공간에 있게 되어 다른 사람의 뇌세포에서 발생하는 진동인자와 여러분의 것이 일치하게 되면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바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의 진동인자가 쉽게 화를 내는 타입이라고 가정하자. 당신 역시 똑같은 진동인자를 지니고 있는데 그런 사람의 진동 반경에 들어선다면 그 사람의 진동인자가 당신의 뇌 속에 있는 쉽게 화를 내는 타입의 세포를 자극하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 진동인자는 공명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에 따라 당신은 같은 분위기에 휩싸이게 된다. 당신은 곧 초조해지거나 화의 시그널을 발산하게 된다. 이것은 자신이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마찬가지의 현상을 일으킨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이러한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모든 정신세계의 원리는 이것과 다르지 않다. 사람이 생각에 잠기는 것과 동시에 뇌세포가 진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처럼 생각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동안 전자파를 형성한 에너지는 발산을 한다. 그 사람이 생각을 멈추면 그것에 따른 공명작용도 멈추게 된다. 이 말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그와 똑같은 진동인자가 떠다니는 공간에 있게 된다면 그런 사람으로 굳어버린다는 얘기다. 반대로 긍정적인 진동인자가 활발한 공간에서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성질의 진동인자로 가득 차 있다. 우리의 뇌 속을 끊임없이 왕래한다. 우리는 방향타 없는 배처럼 갖가지 진동인자로 가득 찬 공기 속을 둥둥 떠다니는 셈이다. 당신이 진동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모든 부정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자신만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라.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라. 자신이 그린 이미지를 현실로 승화시켜라. 에너지 혹은 영감이 파괴되지 않고 순수한 모습으로 간직돼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들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꿈을 어떤 색깔로 덧칠하는가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다. 모든 것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미 목적지에 와 있는 것이다. 두 눈으로 자신의 꿈을 다시 확인하기만 하면 된다. 이 법칙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는 순간 당신은 위대한 질서와 흐름을 함께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들 모두가 일시에 날개가 꺾이며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의 주의를 배회하지 않게 된다. 원인이 제거되어 더는 원치 않는 것을 끌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꿈을 이루는 비결은 끌어당김의 법칙 속에 들어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진동인자를 갖고서 당신이 꿈꾸는 이미지를 현실로 끌어낼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원하는 것은 주위에 존재한다. 법칙에 따라 살기라는 훌륭한 책의 성공의 법칙장에서 레이먼드 홀리웰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자연의 섭리에는 빈틈이 없다. 그 법칙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 자연은 실패를 모르며 그 결과도 각양각색이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라.
우리가 배워야 할 성공의 모든 비밀은 자연의 법칙 안에 가득 담겨 있다. 우주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모두 거룩한 힘의 표현임을 기억하라. 이 힘은 빈틈없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 작용한다. 당신 역시 이 법칙에 따라 살게 되어 있다. 홀리웰이 지적한 대로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절대적으로 배워야 한다. 수년간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나는 작은 도토리 하나를 손에 들고 우리가 인생에서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비결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 도토리 하나를 머릿속에 그려보라. 도토리의 겉껍질은 단단하지만 그 내부는 분자 입자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열매이다. 그 안에는 한 개의 핵이 존재한다. 그것은 식물 유전자로 분자가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짓는다. 다른 모든 씨앗도 같은 원리이다. 즉 씨앗 속에는 분자의 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식물 유전자 혹은 식물의 핵이 존재하며 씨앗이 자라서 갖출 형태를 결정짓는다.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하지 않으면 분해된다는 기본 법칙을 알고 있을 것이다. 성장하지 않는다면 자연의 법칙에 의해 죽게 되는 건 역시 알고 있을 것이다. 도토리는 땅 속에 심지 않으면 썩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도토리를 땅 속에 심었을 때는 토양과 조화를 이루며 번성을 한다. 땅에 심은 도토리를 잠도 안 자고 끊임없이 지켜볼 수 있다면 도토리로부터 발산되는 에너지 입자들이 딱딱한 껍질을 뚫고서 줄기를 통해 한없이 펼쳐지는 행렬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멋진 나무로 자라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물 2방울과 기름 2방울을 유리 위에 각각 떨어뜨려 보자. 유리 위에 있는 물방울 2개를 서로 합치게 되면 금방 달라붙어 좀 더 큰 물방울이 된다. 이번에는 기름방울과 물방울을 합쳐보도록 하자. 둘은 서로 밀어내려 할 것이다. 도토리도 땅에 심는 순간 도토리와 조화를 이루는 땅속의 성분들은 제 몸으로 끌어당겨 흡수하고 뿌리를 뻗어나가지만 그 밖의 성분들은 밀어낸다. 도토리의 뿌리는 땅의 기운을 받아 숨쉬며 뻗어나가고 계속해서 대기의 분자를 끌어들인다.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 모습은 사라지고 아름드리 떡갈나무의 형태로 변한다. 작은 씨앗 속에 담겨있는 핵 혹은 식물의 유전자로 이루어진 도토리가 땅속에서 각종 영양분을 끌어들여 성장을 하여 떡갈나무의 뿌리와 나무 및 둥지, 나무 껍질, 줄기, 나뭇가지와 잎을 형성한다. 도토리는 인간과 달라서 자신의 진동률을 바꿀 수가 없다. 그저 입력된 그대로의 모습인 떡갈나무로 자랄 뿐이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그러한 도토리와 닮은 점이 있다. 아무리 큰 계획도 조그만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우리와 도토리의 차이점은 분명하다. 창조자로서 우리는 자신의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다. 마음속 스크린 위에 그리고 잠재의식 속에 깊숙이 보물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미지는 장래에 자라게 될 나무의 모습을 결정하는 식물의 유전자 또는 핵과도 같은 것이다. 이미지는 자신이 갖게 될 진동인자를 나타내며 어떤 것을 끌어들이고 어떤 것을 물리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 세상에 우연히 생겨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경의에 찬 우리 마음의 밭에 심은 이미지는 곧 싹을 틔우고 인생에서 멋진 결과를 맺는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그 이미지가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한 혼란스러운 과정들은 전혀 다른 형태로 자라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수시로 마음속에 심은 이미지 모습을 바꿈으로써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들은 변화무쌍하여 한순간 좋은 이미지를 끌어당기다가도 금방 좋지 않은 이미지를 받아들인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양쪽을 끊임없이 오가다가 자포자기하고 결국엔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 극단적인 혼란에 빠진다는 것이다. 꿈꾸는 이상이 금방 손에 잡힐 듯해도 그 이상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다. 마음속 풍요로운 대지 위에 가난과 빈곤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그것과 같은 식물이 자라난다. 당신은 자석처럼 항상 어떤 것을 끌어당기려 하기 때문에 결과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씨앗을 뿌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 아니던가. 정해진 자연의 법칙에 따라 씨앗은 어김없이 싹을 틔워 자라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위험을 감수하라.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과 직위에 의존하는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 그러니 평생 직장 또는 현상 유지와 같은 의식은 가질 필요가 없다. 대신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방어적 입장에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공격적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떤 것에든 의존하려는 나약한 모습보다는 손에 불끈 힘을 쥐고 역동적이고 저돌적으로 위협을 무릅쓰는 사람이 되라. 아침마다 이 일을 어떻게 다하지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어 라고 외치며 일어나라. 오늘부터 당신은 미래에 달성하려고 하는 많은 성취에 대해 반복하여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일들은 당신이 과거에 해왔던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들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당신이 어떤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면 분명히 얻어질 수 있는 결과들이다. 당신이 일단 이 과정을 시작하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조금씩 위험을 무릅쓰는 과정으로 들어가면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상한 힘에 빠져드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가 영웅적인 삶을 사는 동안 겪었던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생각하라. 또한 세계 경제를 이끈 지도자들이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생각하라. 그들의 위대한 업적을 돌아보면 당신 또한 인생의 고난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 내부에 도전의식이 잠재있지 않은가? 인생에서 수없이 만나는 역경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없다. 역경을 두려워하고 모든 일에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은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이 이어질 뿐이다. 한 번 더 도전하라.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당신이 어렸을 때를 한번 돌이켜보면 평소에 온 동네를 주름잡던 말썽꾸러기 골목대장 한 명 정도는 있었을 것이다. 어느 날 그런 친구와 당신이 수영장에 놀러가게 되었다고 하자. 그 친구는 씩씩한 걸음으로 수영장 다이빙 보드에 올라가서는 거침없이 물속으로 첨벙하고 뛰어들었다. 그 친구는 생전 처음 다이빙을 한 것이었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시 당황하고 자존심마저 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도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용기를 얻게 된다. 그때 당신은 마음속에 꽉 찬 욕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친구처럼 실제로 용감히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자신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마음이 얼마나 뿌듯할까 하는. 어린아이가 다이빙보드에서 생전 처음 물속으로 뛰어들듯 자신이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물속으로 뛰어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결과적으로 후자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한두 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된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시험해볼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을 느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위기를 애써 외면한다 해도 실패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코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 결론은 분명하다. 당신은 과연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위기에 맞서 싸우다 주저앉는다 해도 그것은 당신을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지 못한다. 정말로 실패한 사람은 그 위기를 용감하게 헤쳐나가지 못하고 어떤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도전하려는 정신만 가지고 있다면 잠시 주저앉더라도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틀림없이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유명한 코미디언인 플립 윌슨은 사람들을 웃기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에게도 인생에서의 힘든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 그는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벌어놓았다. 저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서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저의 인생 자체가 그러한 과정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넘어지고 좌절한 플립 윌슨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누구도 그를 인생의 실패자라고 단언할 수가 없다. 그가 한두 번 넘어진 것을 두고 역시 난 안 되라고 하면서 포기했다면 자신의 놀라운 재능을 발휘할 기회는 영영 잃어버렸을 것이다. 당신이 지금 자신의 위대한 꿈을 이루려는 결심을 하고 있다면 더 없는 기회를 인생으로부터 선사받고 있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다가오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하여 자신에게 닥치는 위기를 피해가는 동안 당신은 그 위기에 용감하게 맞섬으로써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닥쳐오는 위기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위기가 일련의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타협은 더러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이 서로 적당히 타협을 하며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자신이 꿈에도 그리던 멋진 집을 눈앞에 두고도 장차 갚아야 할 산더미의 대출금이 두려워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를 맴돌 뿐이다. 그들은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으로 과감히 달려들어 당당히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좀 더 좋은 직업을 찾아 떠나든 아니면 좋은 집을 가지길 원하든 자신의 꿈이 어떤 것이든 간에 닥친 모험적 상황에 무작정 몸을 던져라. 그러면 당신은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것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큰 결단을 한 결과 수년 전 나는 온몸으로 위기에 맞서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훌륭한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젊은 백만장자들이라는 책이었는데 매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18명의 젊은 부자들에 대한 실화를 다룬 책이다. 사실 그들 중 몇 사람은 자신의 특출한 재능을 살려서 매년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 책의 저자는 돈 버는 법에 대한 여러 가지 흥미있는 이야기들을 소개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중점을 두고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 성장 배경이 다르고 돈을 버는 방법도 제각각 다르지만 그 사람들에게서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던 것이다.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하나같이 수없이 많은 결단을 거듭하여 사업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아무도 위기라는 단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라.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전투 비행 조종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안전 비행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예상과는 달리 전쟁 중에 안전 비행을 한 조종사들이 가장 먼저 적군의 총탄에 희생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반대로 안전 비행을 하지 않은 전투 조종사들은 거의 모두가 살아남았는데 그들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진을 뚫고 지나간 것으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사람들의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안전 비행만 하는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하고 비교적 일찍 죽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심장은 명목상으로는 살아 숨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또는 단지 위험을 감수할 수 없거나 기꺼이 감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판단해야 합니까? 누구든지 자신이 지나온 삶을 잠시라도 되돌아보면서 위기가 닥쳤을 때 과감히 대처하지 못한 경우를 살펴본다면 그 해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는 앞으로도 수많은 위기가 닥쳐올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약이 되는 기회도 무궁무진하다. 지금부터 소개되는 다음 내용에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읽기를 바란다. 어떤 부모든 자식이 커서 성공하길 원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간혹 자식이 기대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면 부모는 매우 상심을 한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지극하여 생긴 반응으로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부모의 그런 기대감은 당신이 인생에서 겪게 될 잠재적 위험들로부터 몸을 사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당신이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쯤이면 부모님은 행여나 아기가 넘어질세라 항상 옆에 꼭 붙어서 다치지 않도록 노심초사를 한다. 이와 비슷하게 당신이 옆집에 사는 아이와 한바탕 주먹다짐을 하고 들어오는 날이면 부모는 당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위로했을 것이다. 그리고는 잘했다 얘야. 옆집 아이는 참 못된 아이구나 라고 말하고는 이어서 다음부터는 그런 아이 근처에는 가지도 말아라 라고 하였을 것이다. 자전거 탈 때에도 항상 조심해서 타거라, 넘어지지 않게 잘 타거라 또는 차 조심해라 라고 말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시절부터 당신의 마음속 스크린 위에는 빨간 신호등이 늘 깜빡거려 조심에 대한 이미지가 서서히 그리고 확실히 프로그램이 되었다. 우리가 위기를 두려워하는 습성은 결코 타고난 것이 아니다. 타인에 의해 끊임없이 길들여지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위기를 두려워하도록 서서히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인식에 길들여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인간의 뇌에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위기에 맞서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천성적으로 프로그래머되어 있다. 즉, 습성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이끌어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기에 맞서는 습성이 대책 없이 마구잡이로 달려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두 가지 개념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위기에 맞선다는 것은 용기 있게 잘 대처한다는 것이지 무분별하게 달려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당신에게 그러한 미묘한 차이를 분별하여 행동해야 할 상황은 언제라도 닥칠 수 있다. 절대로 무모한 행동으로 인생을 망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위기에 맞선다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다. 즉, 어떤 사람이 슬기롭게 위험을 극복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그런 행동이 제3자에게는 무모한 것으로까지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두 가지 차이점을 냉철히 구분해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개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가장 초보적인 원칙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내면의 눈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위험은 있으나 무모하지 않은 행위. 무모하게 달려드는 사람들은 웬만해선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한다. 그들의 인생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가끔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문 일이다. 예를 들어 친구들의 부추김으로 높은 절벽에서 얕은 물속으로 용감하게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높은 데서 얕은 물속으로 뛰어든다는 생각이 너무나 두려운 게 사실이지만 그가 정말 두렵게 생각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뛰어내리지 않겠다고 하면 친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더 강하게 밀려든 것이다. 다이빙을 해본 경험조차 없었던 터라 그가 느꼈을 두려움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이다. 다이빙하다가 크게 다친 자신의 모습이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려졌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사람은 바보나 마찬가지다. 누가 보아도 그의 행동은 무모한 것이다. 반면 그 사람이 프로 다이빙 선수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속에서 헤엄쳐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이빙한 후에 자신 있게 물속을 헤엄쳐 나오는 자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을 것이다. 그 결과도 앞서의 사람과는 전혀 달라질 것이다. 이 사람은 앞의 사람과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있지만 그의 행동은 무모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번엔 우리가 영화에서 자주 대하는 스턴트맨들을 생각해보자. 그들은 항상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그것이 그들의 직업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런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아마추어가 아니다. 그런 위험한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할 정도의 숙련된 프로들이다. 그들은 아무리 간단한 액션도 항상 미리 정확히 체크한 후에 행동으로 옮긴다. 그런 신중함 덕분에 그들은 웬만해선 부상을 당하지 않는다. 스턴트맨들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긴 하지만 무모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아닌 것이다. 현명한 투자. 지식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업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투자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이 그에게 접근하여 이 사업에 투자한다면 몇십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제의했을 수도 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엄청난 위험에도 투자가 가져다줄 막대한 수익에 눈이 멀어 마음이 매우 고무된다. 그러고는 결국 투자를 강행한다.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 투자가 이루어진 후 아마도 그 사람은 아침에 눈뜨기 무섭게 다음과 같은 상상에 사로잡힐 것이다. 자신이 강행한 투자에 불안을 느낌. 이어서 영락없이 알거지 신세가 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림. 그는 자신의 재정 능력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이다. 도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솔하고 무모한 사람인 것이다. 그런 행동은 결과를 예상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투자한 돈을 모두 잃는 것은 물론 돈을 투자하라고 조언했던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나빠질 것이다. 이유는 그렇게 어리석고 경솔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실수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처음 그런 제의를 받았을 때 모든 가능성을 세심하게 따져보고 뜬 소문이 아닌 견실한 판단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를 펼쳤다면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허황된 욕심이 아닌 토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놓지 않고 적당한 금액을 투자했을 것이다. 그런 경험을 통해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 차츰차츰 투자 금액을 늘려나가면 위험 부담을 떠안을 필요가 없다. 분명 위의 사람은 두 번째 단계를 접하면서 서서히 모험에 도전하게 될 것이다.
이를 두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거나 혹은 무모하다고 손가락질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더욱이 그가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자신이 투자 금액을 모두 날린다고 해도 그가 손해보는 것은 그것뿐이다. 인간관계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자신의 자존심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저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했다는 가벼운 자책감 외에는 잃을 게 없다. 오히려 다시 그런 기회가 닥쳐온다 해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정리하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해진다. 첫째,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통찰력 있게 파악한다. 둘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 확고한 확신을 갖는다. 셋째, 스스로에 대한 건강한 이미지를 유지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험을 하는 사람들은 앞뒤도 가리지 않고 무모하게 덤벼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우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실패해도 잃을 게 없다. 매년마다 파산하는 회사의 숫자를 통계로 낸다면 혼자 사업을 시작하는 일은 완전히 미친 짓이라 생각할지 모른다. 중요한 것은 회사들이 파산을 하는 이유가 사업을 시작하며 아무런 사업 지식도 갖추지 않았거나 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을 만한 기술이나 지식, 자본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신생 회사가 제대로 성장하기까지는 적어도 3년 이상 걸린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파산하는 사람들은 사업 3개월은 고사하고 3주도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그런 회사를 설립한 사람들 대부분은 직장에 다니다 독립한 사람들로 전에 다니던 직장의 상사들을 무능하다고 여기고 있었거나 사업주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곳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류에 속해 있다. 위와 같은 비관적인 통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여러 형태의 모험에 도전하며 자신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다. 한 예로 나의 친구인 밥 맥크레리의 예를 들어보겠다. 밥은 오랫동안 전자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팔자를 고칠 만한 돈을 모으지는 못했어도 확실히 다른 사람보다 많은 돈을 벌었다. 그에게는 새로 마련한 집과 사랑스러운 딸이 3명씩이나 있다. 남의 밑에서 일하는 동안 이뤄놓은 것이다. 그는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의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나는 그에게 두려움만이 가장 큰 경쟁 상대라는 충고를 해주었다. 나의 판단으로는 그는 이미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다. 단지 그 사실을 깨닫고 있지 못할 뿐이었다. 지금껏 그는 혼자서 사업을 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더욱이 그는 어릴 때부터 좋은 직장에서 평생 일하는 게 최고라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 분위기에서 성장했다. 하지만 밥과 그의 아내 팻은 독자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꿈을 결코 접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회사를 성공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겠다는 결심을 확고히 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그들의 회사인 펜사콜라 일렉트로닉스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회사가 설립된 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았지만 밥 부부는 자신들이 이룬 결과에 만족하며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현재 수많은 직원들과 함께 미국 각지의 많은 고객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그들은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고 회사의 브랜드 가치는 밥이 직장을 다니면서 평생 일해도 모으지 못할 규모에 이른다. 밥과 팻은 과연 옳은 결정을 한 것일까? 그들에게 물어보라. 다시 태어나도 그들은 같은 결정을 했을까? 그것도 물어보나 마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험을 즐기는 타입인가? 물론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밥과 팻 부부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생전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실로 많은 돈을 투자했다. 막 시작한 사업의 모험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었으나 그들은 무모하거나 경솔하게 행동하진 않았다. 그들이라고 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평생 인간의 마음을 연구해온 경험에 비춰보면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 다만 그들 부부는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에 당당히 맞서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철저히 준비한 다음 마음속에 성공의 이미지를 간직하고 당당히 두려움에 맞선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처럼 모험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적다. 비록 실패할지라도 금방 일어선다. 그들은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며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지금 바로 얼굴에 미소를 지어라. 당신 역시 위험에도 충분히 맞설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방법은 간단하다. 당신이 평소에 열망하던 꿈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유명한 뮤지컬 영화 남태평양에서 메리 마틴은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그대에게 꿈이 없다면, 그리고 나에게 꿈이 없다면 어떻게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요?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잠재의식에는 비전과 소망과 이루고 싶어하는 원대한 꿈의 그림이 떠다니고 있다. 그 꿈이 무엇이든 잠시라도 꿈이 이루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런 즐거운 상상을 정기적으로 하고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다는 진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많은 희생을 치르고라도 기꺼이 그 꿈을 실현시키게 될 것이다. 단순한 사실은 당신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꼭 그만큼의 용기가 필요하다. 당신의 꿈이 상상을 초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라. 환상이라고 해도 좋다.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종이에 구체적으로 적어놓는 것으로 그 꿈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할 테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들을 종이 위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나가라. 절대로 계획표를 짜는 듯한 투로 적지 말고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고 생각하며 적어라. 큰 글씨체로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적은 다음 소리내어 읽고 말하고 노래를 불러라. 지금의 내용들을 잠재의식 속에 심어두고 실행에 옮기는 훈련을 하라. 그러고 나서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 혹은 당신에게 실망을 주거나 비웃지 않고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꿈을 털어놓도록 하라. 당신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지 않겠는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진심으로 존중해 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친구를 선택해야 한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든 새 집을 장만하는 일이든 직장에서 승진을 하는 것이든 판매 실적을 향상시키는 것이든 학교에서 우등상을 타는 것이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고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당신의 내부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보물처럼 숨겨져 있다. 어떤 꿈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다. 자신이 모험에 충분히 맞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꾸준히 반복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소리내어 말하라. 이러한 정신훈련을 거듭함으로써 당신이 가진 놀라운 잠재력은 깨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바로 종이와 연필을 꺼내어 위에서 아래로 종이를 양분하는 직선 하나를 쭉 긋도록 하라. 그 다음 직선 왼쪽에는 마이너스 표시를 그려놓고 오른쪽에는 플러스 표시를 그려넣는다. 마이너스 표시 아래에는 당신의 계획이 펼쳐나갈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좋지 않은 일들을 열거하고 플러스 표시 아래에는 좋은 일들, 즉 가장 행복한 일들을 적어 넣어라.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당신의 꿈이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왼쪽에 열거해 놓은 좋지 않은 일들의 피해는 줄어든다. 반대로 오른쪽에 써넣은 일들은 기대 밖의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대차대조표를 만드는 것으로 당신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삶의 궤도가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결코 실패한 것은 아니다. 단지 세워놓은 계획이 예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 비록 당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도 금방 다시 일어서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이미 당신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경험한 비범한 이야기들을 실화로 엮은 자서전과 위인전을 수십 년간 습관처럼 읽어왔다. 그 책들을 읽으면서 거의 예외 없이 그들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동안 겪은 많은 좌절과 역경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역시 인생을 살면서 실패라는 이름의 치명타를 수도 없이 많이 얻어맞았다. 그리고 그 치명타는 나에게 깊은 상처가 되어 때로는 견디기조차 힘들었다는 점을 고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다. 당신도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스스로 모험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라. 재능을 깨워라. 흔히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간발의 차이처럼 미세하다고 말한다. 작가 서머셋 모음은 간발의 차이라는 작품을 썼으며 데릴 자누크 감독은 $400만 들여 같은 이름의 영화를 만들었다.
이 두 사람은 각각의 작품을 통하여 모든 사람은 큰 차이가 없으며 다만 성취하는 일들에 큰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주제를 선보였다.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일을 시작하려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일을 거의 끝내기 직전에 와 있고 다른 사람은 이미 그것을 끝냈다. 어떤 사람은 기회를 살피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 어떤 학생은 시험에 거의 합격할 뻔했지만 어떤 학생은 시험에 무난히 합격했다. 그 차이는 겨우 100분의 1의 간격이지만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스포츠 연감에는 이 간발의 차이를 극명하게 하는 기록들이 수도 없이 많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 결승에 8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그 경기에서 1등으로 들어온 선수는 불과 0.1초 차이로 2등으로 들어온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미국에서 벌어진 모든 경마대회에서 총 100만 달러의 상금을 휩쓴 암드라고 불리는 경주마는 1947년 한 해에만 76만 1,500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런데 항상 간발의 차이로 2등을 차지한 말이 그 해에 벌어들인 돈의 액수는 불과 7만 5천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단순히 상금 액수만 비교하면 암드는 2위에 비해 무려 14배에 달하는 상금을 벌어들인 셈이다. 그러나 그 둘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암드는 2등의 말보다 겨우 0.4초 빨리 결승점을 통과했을 뿐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풍요한 삶을 사는 사람과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있고 없음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아니다. 당신이 항상 보고 듣고 느끼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각자의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 명심해야 할 점은 다른 사람들과 당신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며 당신이 지금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무엇인가 남들보다 특출한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라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당신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은 더욱 높다. 당신에겐 충분히 성공하고도 남을 그 무엇인가가 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은 그것을 개발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제각각 달라서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같을 수 없는 이유이다. 자신의 재능을 발굴해낼 때는 반드시 온다.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날 당신은 모든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이다. 종이 한 장의 차이. 내가 이 장을 쓰고 있을 때 나의 절친한 친구인 하인즈 다우어가 내게 전화를 걸어와 지난번에 그에게 해준 조언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하인즈 다우어는 토론토에 있는 대형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가 다니는 보험회사는 매년 10월에 올해의 보험왕을 선정해서 회장이 직접 상을 수여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그 상을 받는 것만으로도 개인적으로 영예와 부를 거머쥐게 된다. 모든 보험 설계사는 그 상을 타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발휘하여 일을 해서 회사의 생산성도 극대화되었다. 하인즈 역시 열심히 노력한 끝에 결국 올해의 보험왕 자리에 올라섰다. 10월까지 전력을 다해 뛰어온 그는 11월에는 한숨을 돌려쉬면서 현상 유지를 하는 정도로 속도를 늦추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항상 생기에 넘치던 그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의기소침해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그는 지금 엄청난 슬럼프에 빠져 있으며 자신의 전성기는 이미 끝난 것 같다고 대답했다. 내가 물었다. 하인즈, 10월에 벌어들인 수당을 11월에도 받으면 그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은 없나? 사실 그는 지난 10월에 평소보다 무려 3배에 달하는 수당을 벌어들였다. 내 말의 숨은 뜻을 파악한 하인즈의 얼굴이 이내 밝아졌다. 얼굴에 미소가 환하게 퍼졌다. 나는 곧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자네는 지난 10월과 같은 실적을 11월에도 충분히 해낼 능력이 있네. 그건 누구도 부인 못할 걸세. 이 말에 그는 더욱 확신을 가졌고 자신의 능력을 지난번에 이미 입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발휘하고 싶어 했다. 지난달과 같은 자신감을 다시 회복한 그가 이렇게 되뇌었다. 맞아, 나는 다시 해낼 거야. 그는 결국 11월에도 지난달의 실적을 훨씬 초과 달성했다. 그는 추가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이 추가의 노력으로 그가 회사에서 인정받은 것은 물론 실적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다음 해에도 똑같은 노력을 이어가 올해의 보험왕을 차지할 것이다. 하인즈가 가진 재능이 결코 특별한 것이었을까? 그는 그저 지난달에 자신이 노력한 만큼 다음 달에도 똑같이 노력한 것뿐이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인즈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실제로 하인즈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 미식축구의 유명한 그린베이 패커스 팀의 명감독 빈스 롬바르디는 미식축구와 관련하여 추가의 노력의 예를 이렇게 설명했다. 거의 모든 경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하프타임의 종료 2분 전에 승패가 결정됩니다. 롬바르디는 제2의 노력에 관한 말로 더욱 유명하다. 제2의 노력이란 경기 중에 어떤 선수가 상대방 선수들에게 블로킹을 당했을 때 2배의 힘을 발휘하여 블로킹을 돌파해 나간다는 의미이다. 당신의 인생에 이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당신이 보험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3건밖에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당신이 제2의 노력으로 계약을 일주일에 4건으로 늘려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한 주간의 실적만으로는 별로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평생의 결과를 놓고 보면 아마도 기존의 실적 외에 2,000건을 훨씬 넘는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 돈으로 환산해 보았을 때 당신이 앞으로 40년의 경력을 더 쌓는다고 가정하면 10년분의 수당을 더 벌어들이는 결과가 된다. 바로 그것이다. 매주 추가시킨 단 한 개의 계약 실적이 당신에게 있어 추가의 노력이며 프로의 단계로 올려주는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인생을 바꾼다. 추가의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밀트 캠벨이 있다. 밀트는 1952년 올림픽의 철인 10종 경기에 참가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였지만 2위에 그쳐 고국의 은메달을 선사했다. 하지만 밀트의 꿈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었다. 그는 고국에 돌아오자마자 지난 일을 모두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훈련을 시작했다. 4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밀트는 1956년 올림픽에서 마침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밀트가 금메달을 딴 후 나는 그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흔치 않은 기회를 자주 가졌다. 그는 나에게 고등학교에 다닐 때 경쟁적으로 운동을 같이 하던 동료들이 모두 자기보다 한 수 위에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들 대부분이 운동을 그만두었으며 바로 그때부터 운명의 신이 그에게 손짓을 했다. 그는 계속해서 운동에 전념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로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승자와 패자의 명암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를 영화 간발의 차이에서 볼 수 있다. 이 영화에는 8명의 주연 배우들과 그들의 대역을 맡은 8명의 대역 배우들이 나온다. 영화가 완성된 후 사진 잡지 라이프지는 이 영화를 특집으로 다루었는데 주연 배우들의 사진이 한 페이지에 실렸고 대역 배우들의 사진은 맞은편에 실었다. 이 영화에 출연한 유명한 스타, 영화 배우인 타이론 파워의 전문 대역 배우는 토머스 누난이라는 사람이었다. 타이론과 토머스는 친한 사이였고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다. 두 사람은 체구도 거의 같았고 지능도 비슷했다. 또한 옷 입는 스타일도 거의 비슷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닮은 점이 많았는데 외모까지 비슷했다. 주연 배우와 대역 배우들은 서로 닮은 사람들을 뽑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는 한 가지 서로 다른 점이 있었다. 영화에 출연한 주연 배우들의 출연료를 모두 합하면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인 48만 9천 달러에 달했다. 여기에 비해 대역 배우들의 출연료는 전부 합쳐봐야 겨우 6,534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주연 배우들은 대역 배우들에 비해서 약간 더 재능이 있을 뿐일지 모르지만 주연 배우들은 대역 배우들보다 무려 75배나 더 많은 출연료를 받았던 것이다. 추가의 노력 또는 간발의 차이에 관해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그러한 예가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나 놀라게 된다. 가게에 물건을 사러 들렀을 때 점원이 상냥하게 웃으면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면서 다음에도 또 들러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그 가게에 친근한 느낌을 갖게 된다. 반대로 점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오든지 말든지의 태도를 보인다면 그 가게에 들르고 싶은 마음은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약 1년 전에 토론토에서 진행된 세미나에 한 가족이 참석을 했다.
그들은 화목한 가족이었지만 한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면서 나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들은 조그만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심각할 지경으로 안 돼서 정비소를 팔아버릴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이 운영하는 정비소를 둘러보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러고 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는 대답을 주의 깊게 들어보았다. 자동차를 고치는 기술만큼은 자신감과 열의가 말 그대로 넘쳐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자동차 정비에 매우 숙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자동차 고치는 기술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자 자신감이 없었다. 오히려 비관적 생각에 거의 낙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나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정신 상태에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해답은 저절로 나왔다. 나는 그들에게 마음속으로 항상 정비소 안에 수리해야 할 자동차가 가득 있다고 생각하라고 말했다. 그 다음으로 마음속에 있는 자동차들의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도록 하고 유리창은 티끌 한 점 없을 정도로 닦을 것을 조언했다. 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의 기능에는 거의 관심이 없으며 오직 얼마나 멋있어 보이나 라는 점에 크게 신경 쓴다는 점을 그들에게 일러주었다. 모든 사람은 겉보기에 멋있는 차를 몰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자동차를 깨끗이 닦아주는 사소한 노력이 의외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말해주었다. 그때로부터 약 2주가 지난 뒤 나는 가족 중 한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그런 기초적인 서비스가 그토록 엄청난 결과를 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후로 밀려드는 자동차들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변화하게 된 것은 대단한 비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단순히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모든 자동차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는 기초적인 것뿐이었다. 대부분의 교육 전문가들은 사람들의 읽기 능력은 6학년이나 7학년의 수준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6학년이나 7학년에 도달할 쯤까지 읽기를 배우고 그 시점 이후로는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책 읽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습득하게 되는 대부분의 다른 기술들을 익히는 과정에서 전혀 다르지 않다. 사람들은 자기가 배우고 있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을 쌓고 나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의 분야에서 더 많은 지식을 쌓아 전문가가 되고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 현재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등등 만약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투자해서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하기로 한 뒤 5년이 지나면 그 시간은 1800시간, 즉 1년을 공부한 셈이 된다. 주어진 기간에 1시간씩 공부했더라도 주의를 끊이지 않고 집중했다면 이것은 실제로 한 해 동안 집중하여 공부한 것과 같은 것이다. 비록 하루에 1시간에 불과하지만 이런 계획표를 꾸준히 따른다면 비교적 단기간에 당신의 동료 그룹 가운데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당신이 실제로 이 계획을 실천한다고 해도 주변에는 당신과 경쟁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승자와 패자의 구분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급한 마음에 매일 모든 공부를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으며 이것이 바로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추가의 노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나의 강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나는 운전을 하는 동안 테이프를 들으면서 많은 지식을 얻는다. 당신도 운전할 때에는 라디오나 음악을 듣지 말고 되도록 유익한 내용이 담긴 녹음 테이프를 틀어 공부하기를 바란다. 내가 그렇게 하여 엄청난 결과를 얻었듯이 당신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연간 4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자동차로 운전하면서 달린다고 할 때 그것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양의 시간이다. 그 시간에 유익한 정보가 담긴 녹음 테이프를 들으면서 보낸다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지식이 쌓일 것이다. 그냥 운전만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명심하라.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직접 실천하지 않는다면 결코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단지 하나의 아이디어일 수도 있다. 사람이 집게손가락 하나 까딱 움직이기만 해도 조그만 쇠붙이 하나가 치명적인 무기로 돌변한다. 불이야라는 단 한마디에
조용하던 방안이 순식간에 비명과 공포로 가득 차게 되기도 한다. 물론 그런 것들은 매우 부정적인 사례를 들어 말한 것이지만 이처럼 사소한 것들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사소한 것들을 잘 이용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 유용하게 보내어 의식적으로 발전하려고 애를 쓰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렇지 않고 소홀히 보낸다면 인생은 뒷걸음질 치게 될 것이다. 몇 주 전 라디오의 토크쇼에 초대 손님으로 나간 적이 있었다. 방송 중에 어느 여성이 전화 상담을 요청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 불안함을 역력히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대학 시절에 꿈꾸던 것과 전혀 다른 지금의 현실에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대학에 다닐 당시 그녀의 꿈은 유명한 작가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둘씩이나 낳고 보니 자신의 꿈이 모두 물거품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아직 한참 어리고 지금도 발끝에 거치적거리는 존재가 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현실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글만 쓰고 싶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으며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만든 가족들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글을 쓰기 위해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몇몇 작가들은 오로지 작품을 쓰기 위해 외딴 섬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24시간 내에 글만 쓰는 작가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그걸로 평생을 걱정 없이 먹고 사는 사람도 드뭅니다. 당신은 하루에 최소한 한 페이지 정도를 쓸 시간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쉬지 않고 매일 글을 쓴다면 1년 후에는 제법 두꺼운 소설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것보다 적은 분량의 책을 몇 권 완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아침에 단 1시간 일찍 일어나서 글을 쓰기만 해도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가 있다. 게다가 자신을 끊임없이 격려해줄 가족들이 옆에 있지 않은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세계 최초로 인간의 몸이 이식된 인공심장에 관한 뉴스가 떠들썩하다. 토론토 데일리 스타즈는 얼마 전에 수술을 집도한 윌리엄 드브리스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특집으로 상세하게 다루었다. 드브리스 박사는 수술을 집도하는 순간까지 마음속으로 연습하고 또 연습하며 수술 장면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실행에 옮겼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셀 수 없이 많이 반복하면 실제 수술에 임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드브리스 박사는 바로 추가의 노력을 아낌없이 활용한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수술실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는 틈만 나면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수술을 집도하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심어준 것이다. 결국 추가의 노력이 의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쓴 세계적인 의사가 된 것은 물론이고 버니 클라크라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게 된 것이다. 여기에 추가의 노력을 이용한 또 한 사람이 있다. 36세밖에 되지 않은 로버트 자비크 박사인데 그가 바로 세계 최초의 인공심장을 개발한 사람이다. 자비크 박사는 미국에 있는 의과대학에 지원해서 3번이나 낙방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실 그는 한 교수에게 의과대학을 포기하고 치과대학으로 진학하라는 조언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자비크 박사는 비전에 가득 찬 사람이었으며 결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이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 또 그는 추가의 노력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었다. 그는 놀라운 인내심을 발휘하여 1972년 마침내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유타 의학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채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젊은 로버트 자비크 박사는 유래를 찾기 힘든 의학적인 개가를 이루게 되었다. 그의 아내인 엘레이는 남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한마디로 평가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매우 독창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습니다. 분명히 로버트 자비크 박사는 의과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치렀지만 그에게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 기준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즉 그의 고등학교 성적은 형편없었으며 대학 입학 성적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숨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불굴의 인내심과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생각하는 끝없는 열정이었다. 나는 당신이 어느 날 갑자기 로버트 자비크 박사처럼 의학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도 자비크 박사가 그랬던 것처럼 일반적인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적성이나 재능을 언젠가는 유감없이 펼쳐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선 불굴의 의지와 인내심, 용기를 끊임없이 발휘해야 한다. 목표를 향하여 추가의 노력을 다할 때 비로소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에서 나폴레온 힐은 인내에 대해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설명한다. 인내만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단어는 없다. 그 단어는 철과 탄소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듯 인간에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 같은 장에서 나는 오랜 기간을 두고 매년 토머스 에디슨과 헨리 포드의 생애를 면밀히 분석해왔다. 그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 그들의 위대한 업적을 말함에 있어서 인내심을 빼놓고는 도저히 그들에 대해 한 글자도 설명할 수 없다고 썼다. 그 두 사람이 이루어낸 업적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지만 그들의 지능지수가 다른 사람보다 특출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지능이 훨씬 낮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탁월한 인내심으로 남들보다 더 훌륭한 삶을 엮어낸 것이다. 당신을 훨씬 큰 세상에서 날개를 펼칠 수 있게 하며 정신적인 부분뿐 아니라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인내심이다. 앞으로 당신이 인생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는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이 여러분이 드리는 추가의 노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열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부딪혀보라. 그러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던 자신의 업적이 놀라운 결과로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쓰면서 새로운 습관이 하나 생겼다. 매일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사무실로 출근을 한다. 그리고 아침 7시 이전에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글을 쓰기 시작한다. 그 시간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으며 나만의 글을 쓸 수가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사무실 직원들이 도착해서 일을 시작할 무렵이면 나는 이미 여러 페이지에 달하는 글을 쓴 상태이며 그때부터 비로소 나의 회사 업무가 시작된다.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적용해보자. 당신이 어느 회사에 판매 담당 부서가 있다고 가정하고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있는 판매 실적에 대한 평가에 대비하여 매일 아침 연습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내가 아침마다 일찌감치 회사에 출근해서 글을 쓰듯이 당신은 가상의 판매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인데 직장 동료와 함께 실습해도 무방하다. 내가 역할극이라는 단어보다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선호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 역할극은 말 그대로 역할을 맡는다는 뜻인데 그저 게임을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시뮬레이션은 우주비행사가 자신의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우주에서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연습을 거듭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당신이 이처럼 실제 환경을 가상하고서 매일 아침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를 거듭하여 연습한다면 짧은 기간 내에 본인도 놀랄 정도의 업무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1년이나 2년 동안 꾸준히 그러한 습관을 들인다면 당신은 금방 프로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업무에 관한 한 1인자가 될 것이다. 목표가 있으면 그것에 따르는 수단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자신의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면 아직도 충분한 대비를 못한 것이다. 충분한 대비를 위해서는 드브리스 박사가 하던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즉,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 그러면 진정한 프로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며 당연히 그것에 맞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비록 하루에 단 1시간이지만 자누크 감독의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처럼 몇 배 이상으로 보상받게 될 것이다. 몇 년 전에 세계 굴지의 보험회사 부회장인 루디 마카우드와 미국 남동부 지역을 여행할 때의 일이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 루디는 종이 위에 연필로 무언가를 계속 쓰고 있었고 나는 앞으로의 일정을 체크하고 있었다. 루디가 갑자기 이름이 적힌 종이를 내 앞에 내밀었다. 종이 위에는 몇 명의 영업사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돈이 그 회사의 몇몇 지점에서 일하는 30명에서 40명의 수당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다고 루디는 나에게 설명했다. 그렇다면 그 영업사원들은 그들의 동료들보다 30배에서 40배 더 유능한가? 물론 아니다. 앞서 언급했던 경주마 암드처럼 그들은 매일 3%에서 4% 정도 남들보다 더 실적을 올리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매년 그들이 벌어들이는 실적에 종합하면 그 차이는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 되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그런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계획 없이 일하는 것에 비해 그들은 착실한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시간을 쓸데없는 짓으로 낭비하는 동안 그들은 단 1시간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하다. 틀림없이 그들은 추가의 노력을 했다는 것. 이제 이 책 읽기를 멈추고 의자에 잠시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생각을 해보자. 진실로 생각해보라. 내가 드리는 추가의 노력은 과연 무엇일까? 이제 머릿속으로 떠올랐는가? 좋다. 그렇다면 지금 곧 행동으로 옮겨라.